각자 그 본인들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. 과연 나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. 아무래도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이제 제한이 없지만 주택이 하나라도 있거나 또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거의 안 되거나 제한이 상당히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금 융통이나 조달하는 방법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주택 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과연 주택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나는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그에 따른 나의 자금 조달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자금을 조달을 한다는 거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죠. 사업을 하던 부동산을 구입을 하던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그 자금 조달 방법 계획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이 부동산에서 이 주택을 살 때 과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겠느냐?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는 뭐 자기 자금이 있겠죠. 본인 자금, 뭐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이라면 뭐 봉급이라던가 또 퇴직소득, 또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이 있겠고 각종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본인의 그 소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신고되지 않은 것이 국세청의 어떤 원천이 드러날 때 그때는 세금 추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세법에서는 5년에서 7년까지 이제 국세부가 제척 기간으로 두기 때문에 이 기간이 벗어나면은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것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또 이제 두 번째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이제 증여가 있겠죠. 증여, 예, 참 말이 많습니다. 부부간에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를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한데 증여세 신고가 원칙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국세부가 제척 기간에서 증여세는 15년까지 듭니다. 그만큼 오랫동안 증여세 신고를 안 한 사람은 다 잡아내겠다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증여를 받으면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. 어차피 세금을 피해갈 수 없는 나라에 산다면 말이죠. 자, 그래서 증여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그 세무사와 함께 증여 금액과 증여세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자금의 조달 방법, 두 번째는 이제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타인 자금의 방법이 있겠는데요. 여기서 말하는 타인 자금은 이제 전세 보증금, 뭐 인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거, 요 두 가지가 되겠죠. 이런 타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세 계약서도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 그 대출 서류로 이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았다,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차입을 했다.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많이 되죠. 입증하는 방법도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다가 또 입증하는 방법이 또 별로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무주택자도 있고 유주택자도 있는데 무주택자부터 유주택자까지의 대출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칙적으로는 무주택자에는 대출이 별로 제한이 없어요. 원래는 뭐 대부분 뭐 조그맣든 크든 주택 하나도 있으면은 대출 상당히 받기가 어렵고 거의 제한이 되거나 아예 못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요.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주택이 없어, 무주택자야.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요. 작년 9월 14일 이후에는 9억 원 초과 우리가 얘기하는 고가주택, 사실 고가주택도 아니죠. 요즘 웬만하면 다 10억이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모든 걸 다 고가주택으로 인정하고 그만큼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기까지 합니다.
아무튼 작년 9월 14일 이후에는 고가주택, 9억 초과는 고가주택 그 구입 시에는 또 그것도 역시 2년 내에 거기로 전입한다는 요건 하에 대출이 가능합니다. 즉 투자 목적으로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.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자, 무주택자가 대출 받을 때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이다. 그랬을 때도 무주택자니까 대출이 나와. 하지만 그것이 투자 목적이어서는 안 돼.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된다. 전입해서 산다라는 조건 하에 대출이 가능하다.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1주택 보유 세대는 그 규제 지역, 우리가 말하는 규제 지역은 43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. 투기 과열 지역, 투기 지역, 조정 대상 지역. 이 모든 거를 이제 규제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데, 규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대출이 허용되지 않지만 2년 내에,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택 하나가 있어요. 하나가 있는데 또 주택을 사야 돼. 근데 마침 내가 있는 곳이 규제 지역이야. 그랬을 때는 종전의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요건 하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위반하면 어떻게 할 건데? 위반하는지 어떻게 하냐? 네, 위반하면 즉각 대출 회수당합니다. 그리고 3년 동안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어림없겠죠. 그러니까 절대 투자 목적으로는 대출을 안 해준다. 정말 실거주냐? 그래서 2년 내에 바로 그 집으로 전입한다는 조건 하에는 대출이 가능하다.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내가 1주택 갖고 있어. 근데 이걸 꼭 굳이 팔지 않고 무슨 뭐 직장이라든가 별거, 부모님 복양, 뭐 각종 이런 이유 등으로 그 주택 말고 내가 주택을 또 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. 그럴 때는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거, 뭐 직장 전근을 간다든지 뭐 부모님 복양을 해서 등등 이런 거를 또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이런 것을 입증을 해야지 대출이 가능한 거지. 그런 거 입증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또 넣는다. 절대 안 됩니다. 자, 이 주택 또한 모든 게 다 임대를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이 규제 지역 내에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내가 지금 세입자가 있어. 근데 그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내가 들어가야 돼.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. 이런 거 대출이 가능하고, 1주택 보유 세대에서도 이제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가 있고, 고가 주택인 경우가 있겠죠. 자, 그럼 1주택 보유 세대에서 그것이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뭐 LTV, DTI 한도 내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의 대출이 가능해요. 여기서 그것이 고가 주택이다 그러면 한 주택 세대가 임대를 놓던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 담보 대출이 또 가능하다 했습니다. 자, 그럼 요거는 한 주택을 소유한 가정의 얘기고, 그러면 2주택 보유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? 2주택 보유는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역시 제한됩니다. 아까는 1주택 보유했어. 근데 1주택 보유했는데 그 집을 내가 들어갈 거야. 그런데 전세 보증금 반환해줄 돈이 없어. 그럴 때는 그런 대출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2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어. 그런데 2주택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주택에 보증금 반환하기 위해서 대출 신청 그것도 제한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. 다만 그 기존 주택 한 채의 매매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을 증빙한 경우에는 한 주택자 준해서 전세자금 반환 용도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또 지역별로 또 상황별로 요건별로 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. 참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웬만큼 주택은 또 사실은 또 많이 보유를 해서 그만큼 또 팔아서 그만큼 우리가 또 팔면 양도소득세도 내고 뭔가 거래가 이루어져야 거래세에 합당한 세금도 내므로써 어떤 국가의 재정도 든든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하는 건데 이런 걸 다 막아버리면 사실은 국가에서도 상당히 손해가 많이 보는 건데 말입니다. 근데 그거를 글쎄 말입니다.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. 왜 이렇게 그 세금을 빡세게 조이면서 또 대출까지도 규제를 해서
어떤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있어야지 세금을 내서 지자체에도 도움을 주고 국가에도 도움을 주는데 말이죠. 참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1주택자, 또 다주택자, 또 무주택자 이렇게 간단하게 대출이 가능한 범위를 알아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내가 주택이 하나 있다, 두 개 있다, 세 개 있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출의 가능성도 한 번쯤 오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어떠세요, 여러분? 자, 세금 만만치 않죠? 또 대출 규제 너무 빡세죠? 자, 어떻게 하실 건지는 우리가 현 정부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상은 나름대로 우리의 그 자금 사정에 맞춰서 잘 투명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